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광화문과 함께 행동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방송은 우리 오래간만에 사형제가 다 나오게 되는데 강원식 목사님만 차가 밀려서 한 15분 정도 늦게 되고요. 다 나와서 나중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사나이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8월도 지나가고 이제 이 비가 그치면은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 접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이제 활기있게 되찾아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광과 함께 천만 조직 의병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준환 목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바빠? 전주 여루 바꿔야 되겠어? 전주 여루. 자, 인사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9월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9월 1일 날 힘차게 전진합시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자, 이제 어젯밤에는 무섭게 비가 오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근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귀하게 날씨도 맑아졌고요. 이 강은식 목사님은 평택에서 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또 더군다나 월요일 날이니까 차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침을 자유일보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 늘 그 얘기하는 거지만은 항상 좋은 소식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자유일보 딱 일면을 보니까 여기에 빛 나라 살림 빛이 안 보인다. 이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4년 동안에 재정을 얼마나 확장을 시키는지 이 국가의 채무를 그냥 막 찍어서 적자를 메운다고 하는데 그게 적자의 적자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을 8.1% 늘리고 728조, 적자성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채무가 GDP 대비 51.6%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제관이 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은 2에서 3% 정도 예산에서 그것도 뭐가 한다고 다 깎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 빚을 내년 살림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는 완전히 쑥반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예산만 늘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홍동명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개인도 가정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계속 빚이 쌓이게 돼 있고 빚이 쌓이다 보면 개인 가정도 다 파산합니다. 나중에는 완전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완전 그냥 그 사람은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세로 전락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빚은 우리가 부채를 말하고 뒤에는 빛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앞날이 캄캄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서 참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 빚을 낼 수는 있어요. 어느 국가든지 국가가 부채를 내고 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시에는 또 이렇게 대처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채가 누적되고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낼 만한 그런 경제 여건이 못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팽창해지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이 그렇게 빚을 내도 그걸 갚아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모든 그 기업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빚만 잔뜩 내가 있다면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 국가는 결과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중남미의 고질적인 저런 참
아르헨티나나 과거에 막 계속해서 IMF가 그냥 수시로 오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잘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소식입니다. 저게. 네네. 그래 전준환 목사님. 예. 여기를 보면은 매년 100조 이상이 늘어서 4년 뒤에는 1,800조 육박 전망이라고 그랬고요. 예. 나라비 증가폭 최대였던 문재인 정부의 1.5배가 넘을 거다. 그러면 GDP 대비 50%가 넘지만 2029년대는 58%가 될 거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그냥 국가는 부도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부채가 많은 교회 예. 예배당을 짓고 나서 예. 그분이 자기는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설교하는 걸 봤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빛의 사자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사자. 예, 빛의 사자. 그런데 요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예. 여기 보면 나라 살림 빛이 안 보인다. 예. 이 빛하고 저 앞에 있는 빛 하고는 앞에는 부채고 뒤에는 햇빛 할 때 그 빛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우리는 빛의 사자라는 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예. 빛 가운데 사는 빛 가운데 거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 개인도요. 개인도 이게 부채에 시달리면은 사실 자유함이 없잖아요. 예. 그 나라가 이렇게 되면 지금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을 볼 때 어떻게 부실한 국가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빛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이걸 알아야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예,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예. 그냥 남의 거 이렇게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가지고 막 훑어먹고 끌어먹는 것만 있어가지고 예. 이게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국가의 채무의 빚을 그냥 미국에다 퍼주고 와도 아무 그 문서 작성 하나 안 했잖아요. 예. 그래 놓고 나서는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빚 속에 이제 나라가 이러는데 이제 아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나라가 막 어려웠고 빚이 있고 그럴 때는 막 국채 보상 운동이라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가 빚을 떨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럴 때에 국민들이 총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빚을 막 계속해서 늙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빚을 계속 늙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즘에 보니까 2030 애들이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나라 빚이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지.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는 이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증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증세를 하려면 기업이 잘 돼 가지고 이렇게 확장돼서 이 증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기업은 해외로 다 도망가게 예. 생겼는데 지금 뭐. 미국으로 다 예, 도망가고 다 지금 했는데 증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세할 때는 어디밖에 없냐? 이 부동산에 이제 문재인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들의 예. 재산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내가 아는 분도 땅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세금이 많아서 팔라고 내놨는데 예. 안 팔려.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이게 또.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만 망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죠. 네, 홍 목사님. 네. 어떻게 여기 보면 그 앞에 좀 내려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선언하면서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1단의 첫 번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110조 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빚에 의존하는 성장이어서 사상 누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더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면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사면에 보면은 사면 하단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힘.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예. 직장인들한테 4만 원씩 한 끼에 8,000원씩. 예, 돈을 대주는 거야. 여기 보세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국민의힘은 31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하며 내년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이날 오전 논평에서 직장인에게 점심을 싸게 제공하겠다는 밥상,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적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거기 사면에 보면 거기 3단 이 두 번째를 보세요. 3단 이어서 이재명, 네,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밥값 퍼주기는 네, 국민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좀 키워봐요. 물가만 자극하고 네. 그랬어요. 예, 물가만 자극하고 예. 세대 갈등을 키우며 미래 세대는 빚만 떠넘기고 네. 있다.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심 쿠폰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네. 저렇게 되면 목사님, 예. 뭐 만일의 경우에 저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밥값 네.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가요? 국민들에게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직장 걸식 없는 아동도 많고 지금 밥을 청년들. 굶주리도 많고 길거리에 가면 밥 퍼줘가지고 노숙자들이 쭉 서가지고 밥 얻어먹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의 정상적인 여기다 왜 돈을 대주고 국가가 지금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우리 홍동영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 소위 말하는 남미형 그런 참 사회주의 국가에 깊이 발을 담가 놓은 겁니다. 네. 이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거의 공산주의 국가 비슷한 형태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밥상까지 다 책임지면 뭐 앞으로 교육도 무료, 뭐 의료도 무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발생 그래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라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수입은 없고 계속 지출만 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전부 다 그냥 부동산에다가 서민들까지도 세금의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못 사는 지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 국가 부채가 저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계 부채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있고 국가 부채 있고 그다음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벌써 우리는 6천조 가까이 됩니다. 네. 국가 부채만 저 1,300조 정도 되고 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한 1,800조 가까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빚이라는 건 속성이 계속 이자를 물고 나다 보면은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국가는 뭘 알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국가의 모든 그 부채나 이 복지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없고 국방까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25만 원씩 줬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효과가 얼마가 일어났느냐라고 봤을 때 그 경제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성장에 대해서 0% 소비 어머머 경제가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요 마이너스 같아. 국가 채무만 져놓는 거야. 하나도 경제에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을 거지근성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면 정신을 다 상실해버리고. 근데 저 이제 직장 세대가 네. 저 밥을 주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가서 밥 먹으면서 국가에서 돈을 이제 한 끼에 8,000원씩 해서 4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돈을 주었을 때에 이제 뭐 좋다 이렇게 처음에는 먹겠지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자기 자녀들 세대에 나타나고 자녀까지도 가지 않아요. 곧 나타나거든요. 그 물가가 폭등할 거 아닙니까? 돈 푸니까 물가 그게. 폭등하죠. 그다음 국가 신용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걸 또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세금 올리죠. 그러면은 조금 돈 주워놓고 밥값 주워놓고 세금으로 몽땅 뺏어가는
이런 정책을 지금 꼭 아까 홍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깊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할 이런 데는 돈을 안 풀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냐면 농민들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그 돈을 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공산주의 운동이 그 부르주아적인 기업주라든지 있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나 농민을 통해서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면 하단을 좀 봐주세요. 이면 하단에 보면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밑으로 보세요. 일 많고 월급 적고 명예전역 군 간부 역대 최대로 군 간부가 제대를 했는데요.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홍동명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2,500명이에요.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이다. 이는 국방부가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추산한 예상인원 1363명에 2배 가까운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명예전역 밑에로 보면 명예전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지원에 전역하는 제도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따라 일정 금액 명예전역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그 월급의 상승세를 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맨 밑에 이째 단, 이 둘째 단을 한번 볼게요. 둘째 단에 명예전역 지원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가 꼽힌다 그랬거든요. 네. 자, 예, 거기에서 그 밑에서 보면 거기 보세요. 전역 결심 이후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 22.5%. 그 다음에 부대 관리 행정 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 20.1%. 그 다음에 그 병 봉급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병장은 엄청 올려놨거든요. 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가 9.6% 등이 지목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을 보면 군인에 대한 그 명예, 군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트,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번에 사성장관 다 전역시켜버리고, 지금 국가의 모든 국방에 대해서는 이 군인들은 명예를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아주 그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홍 목사님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 그 적정 최소 적정이 한 50만 정도로 우리나라 육해공 합해가지고 기관병과 사병 합해가 그 정도로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45만 명으로 지금 축소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군 간부는 그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병이 아무리 많아도 군 간부가 제대로 활동 안 하면 그거는 있을 만한 조직이에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고도로 숙련된 그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저 사람이 군의 중추 세력이고 전투 세력 그야말로 저 사람들이 모든 전투력의 중심 핵심인데 저 사람들이 대거 군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요즘 최신 무기들이 들어오지만은 이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 외에는 못 만지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만질 만한 그런 세력이 전부 다 이탈해 나가버리면은 아무리 고가의 무기를 갖다 놔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네. 저는 이제 유도탄 부대, 미사일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해야만이 작동할 수 있는 고도의 그 무기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병들은 그 밑에 그냥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군 간부들이 다 이탈해버렸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안보도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게. 네. 군 간부들이 좀 빠져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저 전투를 뭐 하는 겁니다. 저게. 맞아요. 저래 돼 보면은 앞으로 정말 우리 북한은 보통 10년 가까이 근무 병들이 하는데 이건 뭐 18개월만 나오고 그나마 뭐 제대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은 전부 군대에서 그냥 예외를 시기부로 가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거기다가 사병들 봉급을 저만큼 올리죠. 무슨
무슨 뭐 기본이 살아나야 무슨 전투를 하지요. 맞습니다. 사기가 다 떨어지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군인들은 그 명예와 그 명예심을 가지고 군대 생활한다.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명예심이 보장되려고 하면은 물질적 보수도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수고하고 노동 강도는 어떤 노동 현장보다도 심한 군대를 갖다가 저렇게 박봉이 시달리고 만들고 또 노상도 이렇게 근무지를 이동하고 하는 저런 군인들에게 저렇게 누가 군대 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중에서 안보가 그냥 붕괴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만 보더라도 군이 대규모 이탈하는 거는 더 이상 군대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자랑스럽게 근무해야 그 군대가 활성화되지 사기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네. 우리 전준환 목사님은 이제 군 면제니까,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좌파에서 하는 그 군인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네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대통령도 군대 안 갔잖아요. 네. 나는 면제를 받았지만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아예 군인들이 거기다 격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격리하고 그러니까 싶겠냐고.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 유것이 예, 차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거든. 예, 국무총리도 면제야. 예. 예? 대통령도 배추총리. 면제, 예. 면제. 그 다음에 김민석이도 면제.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 국방부 장관은 방위. 방위. 예. 그 다음에 아니 거기다 격리하고 싶겠냐고. 그거 안 되지. 이번에요. 예. 저 광화문 광장에서 예. 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례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작할 때 예. 손상대 교수가 딱 일어나서 딱 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앉아 있었다고. 저기 국민의례 할 때. 예. 그랬더니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정가훈 목사 옆에 있었거든요. 네. 전준환 목사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예.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저 소리 안 들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제대로 걸렸어. 걸렸네.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은 예. 완전히 그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국기에 대해서 국민의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그게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그게 있습니까? 총리한테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하겠냐고요. 군 사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무슨 뭐 경제적인 처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이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의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일 거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전략이다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하면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NSC거든요. NSC. 그 NSC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예?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NSC 국정원장. 근데 그 NSC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의가사 제대한 사람이야. 예? 의가사제. 예. 그러니까 안보실장. NSC 의장. 그 안보실장이 할 텐데. 그렇죠. 위성락이. 예. 유성락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가사 제대라는 게 중간에 그냥 하다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있어서 그냥 제대시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예. 시절에 무슨 빈라덴인가 누구 예. 그 가서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안보 회의를 딱 할 때 거기 누구야 그 오바마는 옆에 끼지도 않고 뒤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옆에 예, 가서 예, 예. 왜냐하면 작전 지휘본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금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대한민국을 통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 북한의 전면적 남침이 왔다. 아까 말한 그런 주위의 사람 모여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군을 제대로 모르고 방어 개념도 모르고 공격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사성장군을 동시에 싹 쳐내버리는 건 처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세력들은 이제 군 진급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임진왜란 일어날 때에도 이수신 장군을 쳐내잖아요. 네, 네. 예? 네. 이수신 장군을 쳐내고 그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참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결과에서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3면을 좀 한번 보시면 3면 상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바로 요거거든. 이 정부 확장 재정 선언, 나라 국가는 비어가는데 퍼주기 몰두하고 있다. 결국에는 포퓰리즘 정책의 우려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마련은 아예 포기한 셈이 되고 미국은 기업들을 오라 손짓하는데 한국은 등 떠미는 상황.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엉망이 돼버리고 많은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좀 보면은 일단에 거기 그 넷째 줄에 국민의힘 최보인 수석 대변인은 31일 내년 예산안에 79억 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의 점심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직장인 든든한 한 끼 항목이 들어있는 점을 콕 집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벌써 내년 선거 지자체 선거까지도 벌써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보면 결국에는 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 규모로 하고 바꿔주기도 아까 이거 읽은 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8.2% 늘어난 728조인데 이건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빚을 내고 뭐 감당 안 됩니다. 해마다 100조 가까이 이렇게 추가로 내보면은 팽창 예산을 세울 때 목사님 이제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같이 몇 프로면 몇 프로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장은 안 되는데 돈을 빌려다가 지금 이 재정을 넣고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장이 안 되면은 돈이 어디 들어올 데가 없으면 쫄라매지 않습니까? 근데 쫄라매지는 않고 남의 그것을 갖다가 빌려다가 이렇게 막 쓰고 나면은 나라 살림이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공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놈들이야, 이놈들. 나라를 걷어내는 이놈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후대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우매한 국민들을 더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좌파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해산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해산돼 보면 완전 일당 독재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나는 이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저런 일들이 지금 뭐 숙청과 무슨 혁명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그거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말합니다. 무슨 민주국가에서 무슨 숙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와가지고 숙청 혁명 이런 걸 갖다 제보해준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트럼프에게 입력시켰다. 이래가 또 그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은 앞으로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앉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뭘 잘못 정보를 입력시켜가지고 지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보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입력될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거기는 거의 대다수가 거의 정보요원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의 대사관 직원들은 거의 다 정보요원들이 많습니다. 아니 입력을 시키죠. 정광훈 목사님이 막 호소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얼마나 입력을 시키기는 시킵니까? 뭐
시기고 안 시기고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 속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거기서. 그런 걸 전부 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다 보고하고 그게 트럼프에게 다 넘어가는 거지. 무슨 놈은 우리나라 국가 극우 세력을 발상 자체도 위성락이라는 안보실장 저 사람도 큰 문제죠, 저 사람 저거. 아이 지금 조국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 경기도에 사는 돈 있는 사람들, 네. 부자들은 네. 다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학생들도 지금 극우라고. 극우 지금. 세력이라고.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지 딸도 극우네.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반대하면 거짓거리 한다고. 네.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예. 전부 다 극우야. 극우야. 모든 비리 것이 다. 저지른 거는 자기네 우군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자, 3단을 좀 한번 보죠. 3단에 이런 게 나와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바우처 제공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재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하지만 돈 풀기로는 지금의 저성장 흐름을 바꿀 수 없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신산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돈 풀기는 안 되고, 예. 예, 이걸 바꿀 수가 없고.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기업이 한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기업이 될 수 있는 데는 지금 빨리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 탈출 작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여기다가 공장을 세우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거기 기업 투자 저해위원으로 지목되는 건 2차례 상법 개정한 거. 네. 아주 저게 극상법이더구만 아주. 그게 이게 참 기업을 장악하고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만들더구만. 노랑 범프부터 하고. 상법하고 노란봉투법. 이걸 좀 보면은 우리 내가 보낸 그 노란봉투법 그걸 한번 좀 얘기 좀 오늘 좀 해봅시다. 노란봉투법을 좀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요 노란봉투법에 노동자를 파멸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사실 노동자를 위한다고 만든 법인데 네. 사실은 여기 노동자를 파멸시키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업이 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보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가 소멸된다. 실업급증으로 노동자도 기업도 나라도 모두 망하게 만드는 재앙의 시발점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외국 기업 철수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 들으셨어요, 홍동국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미 경고했잖아요. 네. 유럽에 성공해서 그 네. 미국의 상공회사들이 네. 만일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떠난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거기에서 그 아랫번에 그 말할 혁명 숙적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사업도 같이 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 저런 걸 염두에 하는 건 말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저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경제를 같이 논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가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경고를 하고 지금도 막상 통과된 다음에 보니까 36%가 빠져나가겠다. 여기 뭐 하겠다 이게 외국계 그렇죠. 회사 네. 외국계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에 많죠. 투자한 돈도 많아요. 투자한 돈도 많고요. 그 사람들 고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사회가 목회하는 평택 가보니 그 교인 중에서 외국계 회사 교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버리면 전부 다 실업자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데 저것들은 뭐 망하든지 말든지 밀어붙이잖아요. 그만큼 재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1년만 좀 연기해달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안을 찾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하겠다 했는데도 마이동풍이야. 그냥 막 밀어가는 거 그냥. 나라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이미 군산 같은 데는 이 노란봉투법 여기 전에도 이미 GM이 떠나고 마니까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군산 같은 데서 GM 떠나버리니까 도시 자체가 공도가 되어버리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통째로 지금 나라 경제가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무너진 소리 들리는데 저 인간들은 뭐를 듣거리지는 모르겠어 지금. 근데 저걸 보면 저 국회의원 저놈들은 말이요. 국회의원 저놈들은 그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회사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아니 공산당 되면 자기 공산당 당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자식들도 저런 회사에 다니는 자식들이 아예 없나 봐. 그럼 있으면은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 사업이 망합니다. 혹시는 우리 내가 직장이 망해버린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그렇고 그렇게 상위 레벨들 상위도 아니지 자기들 같이 그 빨강이 혁명했는 그런 세대들만 나라의 귀족이 되고 나머지는 좀 개돼지로 취급되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약 이런 세상이 정책되면은 지금 귀족은 자기들이 기득권 자손 대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게 12월 3일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이 22명이에요. 그 주로 이제 한동훈 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안철수도 거기에 뭐 제일 뭐 선두에서가 그렇게 하는 사람 같고 제가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곽규택 부산 서구 동구, 김건 비례대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그 찬성한 그 국민의힘의 22명입니다. 비상계엄 상설 특검을 해라 이렇게 한 게. 그 다음에 곽규택이가 부산 서구 동구, 김건희 비례, 김도읍이 부산 강서구, 김상욱 울산 남구갑, 김소희 비례대표, 김혜지 비례대표, 김용태 포천시 가평군, 김희상 비례,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이런 사람 내년에 다 터뜨려야 돼 이거. 김태호 경남 양산을, 김형동 경북 안동 예천, 박수민 서울 강남을, 박정아 강원 원주 갑, 배준영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배현진 서울 송파을, 서범수 울산 울주군, 안상훈 비례, 안철수 성남 분당 갑, 우재준 대구 북구 갑,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진종호 비례, 한지아 비례 이렇게 해서 22명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찬성한 사람들이야. 예? 참 거기에 곽규택이라든지 그 무슨 뭐 김도읍이도 거기 김도읍이라든지 그 예. 저 그런 김태호 김상욱, 한때는 뭐. 김상욱이야 저쪽 돈을 갖는 정도로 그 삐딱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을 지킬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특검을 찬성했다. 한마디로 도라고 미친놈들이 전부 다 그게. 예. 지금 이런 것을 알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돼 이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보던 일자리 그 다음에 AI 도구로 사무직을 대체하겠다. 이제 사무직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AI로 해보니까 챗GPT로 해보니까 내가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딱 주고 설교문을 만들어봐 그랬더니 챗GPT가요. 내 설교문보다 더 잘 만들어. 그래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예화 삽입해서 한번 해봐. 예화까지 딱 넣어서 이야. 나왔는데 그것도요 얼마 만에 나오는지 아세요? 10초 안에 끝나. 에헤이.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사무직 두고 뭐 일 시킬 거 뭐 있어? 요거 딱 하면 뭐. 그래서 이거 딱 노랑본부터 통과되니까 AI 관련 주식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규 투자 완전 중단되고요. 신규 투자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 선별거래 강화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오너 책임이니까 이제는 하청도 중간업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울산행보다 규모가 더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850명으로 돌아간다. 전부 로봇으로 되죠. 네, 로봇으로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동자는 일자리 없어져요 이제는 지금. 그 싸우더라도 거기 보면 중소기업 연쇄도산 하게 되고 이게 중소기업 연쇄도산 왜 하청을 안 주니까 이게 어떤 걸 만들 때 중소기업에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의 노동자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있겠어요? 대기업에 우리도 대기업의 하청이니까 우리도 대기업의 노동자다. 대우해달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그래 되겠어요? 뭐 비정규직 정규직도 차별이 없고 네. 그럼 미쳤다 공부해가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나 그러면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게 바로 평등이다 이런 말에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그 네. 공부를 다 같이 가는 배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가는 배이 되는 세상이야.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하향 평준화가 전부 거지 노릇하고 소수의 지배하는 계층들만 부리 먹고 뇌물 빨아먹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끔찍한 세상 되는 거죠. 지금도 저 군인들도요. 아까 네. 군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하사관 되는 이 사람 다 한다는 거. 네. 지금 뭐 앞으로 저 38선을 그 AI 그 뭐야 저 로봇가 나가서 지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 연쇄도산되고 신규 사업 진출 포기한다는 거야. 누구도 와서 여기 투자하겠어요? 노동자들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 진출 포기하고 제조업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봉제 공장이다 뭐다 다 나갔잖아요. 예? 그건 벌써 옛날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제조업이 다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뭐냐면 원청 하청 거래가 중단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돼요. 지금 이거요. 교회도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교회도요. 네. 부목사 있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교회 관리인 하는 관리인들 사람들. 있고, 예.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사용자가 됩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겠죠. 담임 목사가 사용자가 돼야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어. 자기도 고용주야. 고용일이 고용돼. 자기도 고용일이지. 자기도. 어. 그러니까 부목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럴 때 요걸 요구하거든요. 예. 나 채용하는 예를 들어서 임용 예. 그런 것들을 딱 할 때에 어떤 담임 목사가 책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걸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사용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야지. 그래 현재로서 현실 법으로는 지금 현재 교회 사용자는 담임 목사가 되고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피고용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힘은 장로들이 다 쓰.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회자들 그 월급 예.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기획재정부 거기에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누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목사의 그러면은 사용주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장로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세금 제도를 만들고 하니까 그 제도가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자동화 로봇 대체가 급증이 되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현대가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로봇 예. 공장도 미국에 진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들 만들어 전부 다 현대는 그걸 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장기 계약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무인화 공장 확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지. 공장이 돌아가도. 그 경력직 채용 중단된다. 이게 이제 기업 회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 다 알면서도 쟤들이 밀어붙이는 거 뭐냐면 나라 경제를 쑥밥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보실게요. 여기 보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파멸시키는 이유는 연구 개발 투자 축소하고 이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이탈하고 숙련 인력 해외 유출하게 되고 뭐 여기 있어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지역에서는 또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안 쓰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 계열사 정지 가속화되고 대기업 계열사가 이제 너들 안 줘. 왜냐면 계열사 줘봐야 본사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직접 우리 하고 계약해달라 지금 이렇게 난리치거든요. 하청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구조조정도 완전 차단되고 법무비용 급증으로 경영난이 오게 계속 재판이야 이게 이제 거는 대로. 근데 우리나라 법은 내가 당해보니까 고소를 하잖아요.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변호사 없어도 돼요. 검사가 와서 다 해요. 에? 경찰도 하고 돈도 안 들어. 그럼 우리는 그걸 대처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사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홍 목사님?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아주 손해배상을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아주 그냥 그 누구야 저 이걸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도 있더만요 보니까요. 어? 고소 고발만 하는 그렇죠.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사람. 앉아서 아, 여기 교계에도 그 김영민인가 누가 어. 그 친구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이력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막 평생 고소 고발만 하고 사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쪽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요. 내가 좀 해서 무고죄로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요만 약점 있잖아요. 네. 무고가 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무고가 무고죄라든지 거의 없어. 무고죄 성립하기도 힘들고 네. 우리가 이거는 명예훼손죄 된 싶은데 해보면 법을 가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법이 우리의 상식에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런 법망에 들어가면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거죠. 맞아요. 피곤하기 짝이 없고 계속해서 뭐 나중에 죄가 되든 안 되든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출두하고 출장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가 사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거 좌파들의 전략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조리 고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 사법부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납기 지연으로 그러니까 계속 데모하니까 납기 지연으로 물건을 생산 못 하는 거예요. 수주가 감소하게 되고 비정규직 이제 사람들 정기적으로 못 쓰죠. 그다음에 창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 이제 회사를 안 차리죠. 누가 이거 회사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창업뿐만 아니고요. 일반 자영업도요. 네. 사람을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은 둘이 어떻게 부부간에 하는 사업 외에는요. 한 사람 한 명, 두 명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영업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요. 가족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전에 같으면은 장사 좀 잘 되면은 또 확장하잖아요. 확장해가 사람을 좀 들여가지고 더 확장하고 이게 해가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고용에 있는 알바까지 전부 다 퇴직금 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 나가는데 누가 그 확장하게 시켰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점점 오그라지고 축소되어져가 나라로 한국 경제는 전부 다 침몰하게 되는 거죠.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 병원을 하도 간호사 막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히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숫자를 네. 그래가지고 세금도 많이 나가고 또 여기에 뭐 사람을 쓰다가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창업 의욕도 없어지고 이 회사나 자영업든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참 목사님 이번에 하남 가셨잖아요. 네. 하남 그쪽에 가보면은 상가가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도 네. 우리 동네도 지금 옛날에 둔촌 아파트예요. 네. 올림픽 파크래요. 거기에 상가를 지어놨는데요. 1층이 텅텅 다 비어 있어요. 12,000세대인데. 근데 그런 상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죽어지는 걸 어딜 보면 아냐면 네.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죽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평화시장 있잖아요. 그 유명한 평화시장. 동평화, 동대문. 청평화, 뭐 이렇게 평화시장, 평화심팡이 다 비었어요. 지금. 예. 남대문도 비어 있어요. 그래, 남대문 말할 거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쿠팡 같은 저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저 오프라인상에 있는 저런 모든 가게들은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저런 식으로 법까지 저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설 자리 없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다 도산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저기 보면은 청년 일자리가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생산 일자리 해외 유출로, 이거 누가 여기 국내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로 빠지든지 동남아 안 되면 유럽으로 가고 유럽 안 되면 아프리카 쪽으로 또 빠지는 거야. 그래, 뭐, 웬만한 사람은. 현상이 예. 생기면 예. 청년들이 그냥 국회를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를 그 사람들이 쳐들어가면 또 체포당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놈들이 또 뭐 하느냐고. 이런 말을 하면 선동했다고 또. 아니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입구에서 보니까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번에 시위를 했어요. 걔들이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또 노란봉투법 이거 반대로 신문 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저것들 마이동풍이야. 너야 우리는 관심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노총에 요구를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민주노총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민주노총이 이북에서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자기들이 미래 대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보당을 집어넣었잖아요. 진보당이 사실은 그 전에 통진당인데 거기에 정책이 뭐냐면 완전히 나라의 체제가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면서 법을 다 통과시킨 거잖아. 거기서 만들어갖고 다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저거 있으나만 하고, 아니 그동안에 자유민주주의 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상이 적은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 나는. 이번에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한 10% 정도 참 극좌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요게 없는 거야. 이쪽은요. 이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다 넘어가서 그렇지 뭐.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보면은 전대협 세대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거의 다 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더 극렬한 좌파 중심으로 이번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뭐 진보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하지만은 배우의 이석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경기 동부연합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정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거의 지금 현재 공산화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이미 벌써 깊이 발을 드러났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방해가 되는 보수 세력을 완전 괴멸시켜버리고 반대하는 놈들을 전부 다 깜빡 다 채워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뭡니까 기각됐잖아요. 구속 기각. 그렇지. 구속 기각되니까 그다음 뭘 합니까? 이 사람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맞습니다.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특별재판부는 곧 혁명재판부 비슷한 겁니다. 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그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앞으로 저걸 반드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넘어온 거 모조리 그냥 박멸 두드려가 전부 다 그냥 중령을 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완전 붕괴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너무 멍청하게 싸울 줄도 모르고 저런 것들이 국회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러면 국회 뭡니까? 배지를 날릴 생각하고 다 사표 던질 생각하고 그렇게 투정하고 쌓아야 되는데 막상 배지를 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다루는데 아깝고 이래가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율보 2면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2면 하단에 오른쪽을 봐주시면 지금 홍동명 목사님이 말씀한 거 민주내란 재판부 추진 국힘 인문재판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총리 요번에 이제 구속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란으로 몰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내란도 아직 재판 난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비상기업을 선포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법대로 또 지금 국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그들 취소했잖아요. 그게.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내란 말끝마다 국민 세뇌시키는 내란을 거잖아요. 네. 저게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저 인민재판하면 나는 더 안타까운 것이요. 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사들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재판 안 하겠다고 누워버려야 되는데 이 판사들 가운데도 그 많은 판사들이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드러나는 사람이 없고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판사까지 좀 더 탄핵하겠다는데 국회 저것들 다수다니까 모델에 눈이 거슬리는 놈들은 판사하고 뭐가 다 탄핵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이 저것들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국민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부정선거 하면 되지 뭐.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이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으면 특검하면 거기부터 지지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제일 답답한 놈들이야. 또 이것들 나오니까 또 쌍욕이 나오네. 전 국민들 한 40% 50% 가까이 거기 있다.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 까보고 까봐가지고 뭐 없으면 뭐 다행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것들은 부정선거 없다 하는 놈들이 주류자리 지금 현재. 있다니까. 나는 각 지역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100%고. 네. 우리 자유통일당 그건 100%고. 100%고. 네. 자, 돌아가지고 0표 나온 데서 표가 엄청 나왔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고소까지 했잖아.
나는 왜 당일 투표 분명히 자유통일당까지 찍었고 내가 투표 확인증까지 받았고 당 비낸 것까지 다 냈는데 내가 분명히 찍었다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기각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하면 벌써 사법부부터 완전 썩어 빠져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는 데는 그 완전히 그 사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다루는 법 원격 내란 특법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법사위 간사의 5선 나경원 의원을 배치하는 법과 논리를 통한 강력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게 법안에서 필러버스터를 하고 발광을 떨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숫자를 앞세워가 밀어붙이는데 무슨 일을 당합니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앞만 떠들어봐야 마이동풍이야 저것들은. 네. 저기 지금 5선이었던 나경원이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법사위 간사는 야당 간사는 재선을 하는데 5선 갖다 앉혔어요. 네. 이게 싸워 보려고.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도 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앞에 나서 막 싸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같이 결상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이만 또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22명이 내란 특검법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나경원이도 지난번에 원내 총무할 때에도 앞서 나서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서 흔든 사람들 누굽니까? 저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대통령 윤석열을 갖다가 흔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 국민의힘 저 한동훈 일패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저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나는 장동혁이가 할 일 중에 가장 지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잖아요. 네. 그럼 얘들은 법을 따로 만들어 또. 이게 나라의 헌법을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건건마다 법을 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저거 설치되면요 앞으로 자유우파는 괴멸당합니다. 완전 괴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지.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웅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다음 달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 특별법 1, 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법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권 분립 무력화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네. 그 일개 당이 그 당과 그 정부가 특검은 그 정부 소관이니까 원래 검사 그 자체가 그러나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이 현재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특별재판부 좌파들 파자들 딱 불러 모아가지고 이 특별검사가 넘겨주는 거 모조리 그냥 방망이 때려가지고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런 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을 합법화하는 내란을 그대로 그냥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저게. 그 나라의 모든 그 법조인의 체계가 한 당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이제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으로 나설 그러니까 때다. 뭐 가장 네. 좋은 거는 국민의힘이 전부 다 사표 다 던지고 이런 더러운 이런 국회 이서나 만한 배지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저 광문 애국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것들은 뭐 그냥 안 해 가지고 배지 그 어떻게 다른 소중한 배지를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배지를 포기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희망 없는 겁니다. 저걸 이제 이번에 우원식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기국회 9월 1일 날 오늘 등원을 하면서 네. 한복을 입고 나오자. 어?
한복을 입고 전 세계 K 의복을 알리기 위해서 다 여자들도 한복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자 이렇게 하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이 그날 우리는 상복을 입고 나가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나는 상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옛날 그 상복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입고 나올 줄 알았어요. 배옷. 다 배옷을 둘러쓰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예. 근데 검정 양복에다가 검정 이렇게 리봉 달고 그런 상복을 입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복을 입고 나올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국회 이걸 갖다가 내가 던져야 되겠다고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걸 끌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네.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는 포기하고 배치를 다 반납하고 어깨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나가지고 광야로 뛰쳐나가지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그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홍 목사님 한 100명 정도만 예. 사표를 내버리면 이거 해산해야 된다면서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확하게 법리를 그건 나좀 모르겠는데 지금 107명 다 사표 냅니까? 그 빨개 애들 좌파들 내부에 총질하는 들 수도록한데. 아니 그러니까 저 한동훈 그 세력들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포기해보면 100석이 안 되는데 뭐 86석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은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재판부 판사들도 내 생각으로는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던져야 되고, 검사 어쨌든 없앤다고 그러니까 검찰청도 없앤다고 검사들도 그러지 저 않습니까? 바보야. 임은정 같은 여자 그거는 뭐 당돌하게 동부지검장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 현재도 지금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대 보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검사들도 이렇게 나오면 그 많은 검사들이 정의로운 검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밥 벌어먹는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뭐 정의를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판사가 된다, 검사가 된다 그런 건 없고 과거에 같은 그런 지사적인 기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까 목사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여기도 보면은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런 지금 세상이 다 모든 분야에서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강 목사님 오셨네. 강원식 목사님. 왜 죄송합니다. 와서 바깥에서 빈둥빈둥 대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55분을 늦어가지고 차마 들어올 염치가 없더라고요. 자, 인사 말씀하세요. 여기 평택에서 오시네라고 늦어가지고. 제가 6시에 출발을 했지만은 오늘 비가 오는 우천 관계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가슴만 탔습니다. 강원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멋지게 해봐요.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좀 규합되고 연합되도록 무슨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입법부인 이 여당이 하는 소행을 보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당도 지금 하는 대처하는 모습 보면은 장 대표가 이제 우리는 전투에 나가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마음이 하나 돼서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 돼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의지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쭉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만 저는 사표 내면은 이 국회 해산됩니다. 300명 정원에 이 108명 국민의힘 하면은 192명 가진 국회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 일괄 사표 내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이가요, 이번에 대퇴했는데 강하게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 인선하는 것을 보니까 양념처럼 딱 골고루 끼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냐 그 말이죠. 아이,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40대에서 찾아내야 돼. 자, 사면을 좀 한번 봐주세요. 사면 상단에 보면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 이 지금 개혁 입법 완수 여당에서, 그 다음에 야당 입법 폭주 저지 강격돌 예고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그 어디를 보냐면 그 2단, 두 번째 단에 밑에 민주당은 그랬어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거 무려 224개의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언론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적 도입, 대법원 증언 등 사법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확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중요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맡은 상임위 법안은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뤄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 이제 됐어요. 거기 보면 홍동면 목사님, 예. 여기 지금 얘들이 224개 중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들이 이제 완전 언론까지 틀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유튜브 이런 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지금 기존의 소위 레거시 요즘 새로 등장된 그 레거시 언론 해가지고 네. 기존의 언론 전통적 언론 있잖아요, 신문 방송 네. 이런 언론들의 한계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그런 기존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도 유튜브들이 해가지고 전부 다 비밀이 다 까발려지고 공개되니까 네. 이번에 결국에는 장동혁의 김문수를 이긴 거는 바로 유튜브의 힘에 의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앞으로 유튜브는 기존의 언론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고 모든 걸 앞으로 유튜브를 때려잡는데 거기에 모든 법이 그래 초점 맞춰질 겁니다. 유튜브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앞으로 유튜브에도 자기들 거슬리는 거는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징벌적 그런 경제적으로 돈으로 그냥 과중한 그런 벌금 때려가지고 엄두도 안 해도 그런 만드는 겁니다. 징벌적 보상해가지고.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규합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걸 대응하기가 상당히 이번에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계엄으로 인해서 내가 네. 손해를 봤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라고 그랬나? 10만 원씩 10만 얼마씩 원씩. 주어라. 네. 그래가지고 그걸가 몇십억인가 그걸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뭐 MBC나 JTBC나 이런 뉴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들의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동안에는 이 종편이 그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예. 근데 종편도 이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남은 것이 지금 유튜버예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밖에 없는데 제가 봐도요. 유튜브 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다 그래도 한가락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 조목조목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또 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너무 예리함이 잘해. 있더라고요. 강 목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이거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 공격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가 희망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 없는데 이제는 단 하나, 이제는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이 이번에 제가 루마니아를 갔더니 루마니아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1989년 5월에 민중분기가 일어나는데 이 민중분기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져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224개의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 지금 192석 가지고 대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힘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법안이 어떻게 헌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300석 가운데 192석까지는 200석이 되지 아니하므로 성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일괄 사표 내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광화문밖에 없잖아요. 그 1천만 저항권을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맨날 국민 저항권 입으로 떠들어야 아무 소용없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최겨진 인명강행
최겨진 임명강행 거기서 한번 보세요. 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이 이놈아가 그 북한을 16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완전 예. 새빨간 그런 사상을 가진 뭐 사람이에요. 김정일인가? 김정일이 누구 할 때 뭐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하고 있고 완전 이거는 종북 세력, 종북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장관 저 북한 갔다 온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혈콜 알코올 농도가 면허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유미양, 뭐 박근혜 그 탄핵했을 때 고역보수. 뭐 박근혜 예. 탄핵 병신년 잘 가라. 예. 그다음에 또 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그런 그 추도 일을 갖다가 탕탕절로 바꿔야 된다. 탕탕탕탕 쌌다고. 예. 저런 정신 나간 미친놈이 지금 한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나라를 완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완전 똥물을 갖다 쳐먹이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정치계는. 아니 대통령이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네. 교육의 정책이 잘못됐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전교주의 교육 정책이 40년 동안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정신적 중심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최교진이 임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임명할 겁니다. 예. 하고도 남지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오면 하단을 보면은 조국이 이번에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 확률 높다 이따위 소리를 했더라고. 예? 아, 나 여기 나와가지고 저도 온유한 사람인데 내 홍동명 목사 만나가지고 말이 에이, 점점 거칠어. 아니 저 조국이가요. 아니, 조국이가 그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네네. 그 50억이 넘었지요. 한 60억 정도 된다. 이거. 5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 조국이가 그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까 40 몇만 원짜리를 먹잖아요. 음식을. 네. 그런 사람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확률이 높다. 자기가 극우라는 거 아니야? 극우. 전 그 본인이 나는 그거라는 저런 사실을 극우라면 시인한 좋은 거지. 극우라고 생각이 돼. 저는 극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 방문할 때 말하는 보면 그거 중에 그거야. 북한을 가리켜 가지고 사납고 가난한 이웃이라고 떠들어 가지고 북한이 뿔따고 나가 또 야다이고 앞으로 안미 경중 시대를 지냈다. 안보도 경제도 전 미국이다. 오직 미국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막 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우파로 나갔어. 아니 김대중이는요. 김대중이는 그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그 수표 말이에요. 네, 네. 자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게 13조인가 되잖아요. 13조. 그거 외에 그러면은 참 이 지금 이 수표 말이에요 이거요. 네. 나는 왜 이거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수표를 그러면은 요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꼭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 공산당들이 막 재물을 쌓아놓고 인민들은 막 완전히 막 그 굶어 죽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지금 조국이나 이 사람들의 소망이야 지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오면 하반절에 보면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출소 후 이게 사실은 출소해도 형 집행 3분의 1을 살아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법을 어기는 내란이야, 내란. 솔직한 얘기로 법치를 무너뜨렸잖아, 지금. 이 자기 편,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남은 다 적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면 봐봐. 오면 이제 그만 띄우고 오면 거기 보면 밑에 그래서 거기 보면 조 원장은 해당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파장을 겪었지만 사과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SNS에 올려 문제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조 원장을 위해 갈라치기 전문가에 비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단 밑에 보면 조 위원장은 2030 극우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출연해서 2030 남성이
단순 보수 성향 아닌 극우 성향으로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이 2030이 이제 지금 좌파에서 지금 손을 끊고 지금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바로 2030이라고 조국이가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윤석열이한테 갔어요. 그렇죠. 윤어게인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극우화 됐다. 그러니까 저거는 2030 남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남성이라는 말은 여성은 별도로 분리해가 여성은 우리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이 2030 남성은 아예 버린 자식 쥐사 취급해버리고 저게 저 사람들의 갈라치기의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저게. 네. 강원식 목사님. 예, 지금 아까 이제 내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제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당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을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이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소행을 보면은 내란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 위원장님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거든. 이제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까 여기 남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 잠깐만.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기 3시간 전에 SNS 글 띄운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명과 숙청이라는 말도 들린다. 거기 말은 지금 이재명과 이 세력들이 쿠데타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맞아. 그 반대 세력들 전부 다 숙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아요.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보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그런데 쿠데타 세력으로 보고 있다. 예. 이재명이가 그걸 보고 이것은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걸 국회로 떠넘겼잖아요. 아니 그걸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에 예, 떠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특검이 거기도 있냐 이렇게 또 묻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말귀를 모아서 먹는 거지. 말귀를. 잭 스미스는 미국의 트럼프를 기소해가지고 조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 미친놈을 들어갔나 너희들 그 검사가 그 말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주한미군 들어가고 교회를 그렇게 탄압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재명이가 갔다 와가지고 회담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방송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갔다 와서 정작 해야 될 일,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뭘 알아야지. 아니 이번에 웃기는 게 국방부 장관이 네. 무슨 얘기했어요? 군사 비밀을 언론에 다 퍼뜨려 버렸어요. 군사 비밀을. 예, 모든 것을.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제 막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특검이 한 거라는 거야. 예? 그러면 그걸 빨리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방의 그 모든 기밀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뒤에서 우리가 볼 때는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국가의 모든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북하고 같이 연방제로 가는 것이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아갈 것이 안보 문제거든요.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뼈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은 사실 저들 속에는 안보라는 것은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서 연방제로 감으로 우리가 연방제로 가는 것만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남북 간의 이 아주 심각한 이 경제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연방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연방제는 사상도 이념도 그리고 경제 체제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난 상태에서는 저들이 아무리 연방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농업국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사는 게 뭐 비슷하게 만들어가. 그래가 연방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성 장군 7명 모두 다 전역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 나라 전역하는 게 아니고 전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아니 강압적에서. 사성장군만 해요. 밑에 있는 지금 아까 다 나오잖아요. 네. 전역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하사관건 부사관 다 지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공동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을 갖고 나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정신 바싹 차려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우회 상단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북에 보내오는 송유관 6개월만 끊어줘라. 그러면 자유통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홍동영 목사님부터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저는 늘 하시던 말씀.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의원들 한 20여 명 만났고, 만날 때마다 저 이야기를 단골 메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린지 그램이라고 하는 그 상원의원, 실세 상원의원이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저런 식으로 북한에 중국에서 공급되는 송유관 6개월만 딱 잘라보면은 저절로 북한은 무너지고 자유통일 된다. 그런 걸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했다는데 그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도 이제 북한을 겨우 살 만큼 그냥 명줄만 이어줄 만큼 조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이 짜증나가 이번에 러시아 편에 붙었다가 여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이번에 전승절 때 중국에서 오락하니까 쫄렁쫄렁 가가지고 지금 좌우 옆에 선다는데,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신 안 차리면은 북중러라고 하는 저 아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독재 정권과 연대되고,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이제 서서 손을 떼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지금 그놈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네. 정광훈 목사님 저 이 얘기 들어보면 저게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송유를 갖다 중국이 미국 끊으면- 북한에다가 주는 것이 예?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중국이 그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여기다 갖다 기름을 넣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준수를 시키라는 거죠. 그거 할 수 있겠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보낸 송금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국제법에 어긋난 거잖아. 그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기는 6개월만 끊으면 자유통일 가능하던데 항상 외치는 3개월만 끊어도 자유통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기 그 밑에 보면 정광훈 의장이 이 대통령 내란 조장하고 있고 교회 탄압했잖아요. 하에타까지 투쟁하겠다 선언을 했더라고. 예? 투쟁해야 되죠. 예, 지금 예. 교회를 향해서 좀 목재 오는데 교회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교회 탄압하는 데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저께는요, 우리나라의 불교 단체들도 종교 탄압, 이번에 불교 탄압하는 건 없잖아요. 종교 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교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더라고. 이 멍청한 교회 지도자는 뭐냐 말이죠, 도대체가 이게. 아니 늘 주장하잖아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짓지 못하는 개는 다 때려잡아가지고, 복날을 지나갔습니다만은 개 보신당 개고기를 언제든지 먹어도 맛있잖아, 그거. 그 보신탕을 못 먹게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보신당 못 먹게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짓지 않아. 안 짓어도 이제 보신당 될 염려는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수구리가 앉아가지고, 참 교회 목사들 보면 진짜 막 구역질 토함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는 저 총신 다닐 때 우리 기사들 늘 말해서 내가, 나 앞으로 삼천교육대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들 농띠들 지키는 놈들 전부 다 산소 끓여놓고 거기서 그 유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딱 그랬으면 좋겠어, 전부 다. 그 삼성교육대 유격훈련 대장을 우리 홍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부 목사들 애국 안 하는 목사들 좀 잡아가지고 전부 산속에 놔놓고 PT 제도부터 봉체도부터 막 자르골로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애국심을 다시 고치시켜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면 무조건 애국 설교 안 하면 안 되도록, 정말 목사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저거 보면 하야할 때까지 투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들어서 이제 지금 한 3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 종북 세력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리고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딱 되자마자 하야운동 하잖아요, 바로.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야운동 하는 것은 이거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정당하죠.
이거 해야 할 때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하겠다. 그래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투쟁하겠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나와야지요. 반 이재명 전선은. 이제 전광훈 튀어나와야지. 목사님이 예. 하야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 말이죠. 그렇죠. 지금 교회가 이런 짓을 하니까 비난을 받는데 제가 동영상 보낸 거 한번 좀 볼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데 지금 하나 보낸 것 좀 한번 보세요. 이 누구야 이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오늘날의 현실, 특히 개신교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독교는 애초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됐고 로마로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문화를 형성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 그 누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미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들은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은 기업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지금 족발 대기업이 돼가지고 왕국이 됐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런 너무 식으로 맞는 이제 말이잖아요. 교회를 너무 지금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모으는 어떤 이제 결집체가 되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자기 한마디로 모든 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상한 그 왕정주의 같은 게 저 안에서 횡행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요거 이제 교회는 끊어주세요. 미국에서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쟤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잖아요. 교회를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교회를 없애겠죠. 저는 아무 그런데 소용없는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말이에요.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 옛날 같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를? 지금 하나의 왕국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만드는 것이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교회 폐쇄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질병, 그러니까 관리- 저런 식으로 교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 탄압을 하는데 저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란봉투법 반대, 교회 탄압 중지 등 외치며 평화거리 행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위에 좀 한번 늘려봐. 저 초구자, 네, 거기 세 번째. 노란봉투법 반대, 교회 탄압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선언을 했더구만요. 예. 저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랬는데 그날 정말 더웠어요. 네.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바람이 조금 불고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끝나고 나서 또 행진을 했어요. 네, 네. 요거 끝나고 나서 야 정말 그래도 광화문밖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건 광화문밖에 없어요. 자, 이것으로 마감을 짓기로 하고 인사 말씀 하시죠. 홍동명 목사님부터 오늘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이미 나라는 이 정권을 수도 반식이면은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생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금 조금 전에 최강욱이가 말한 떠들어대는 저걸 보고도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뺏기 더 됩니까? 왕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서는 겁니까? 그 왕국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들 앞에. 러시아가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레닌이 이해가지고 karl Marx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거기에 태동하면서 전부 다 종교는 야편이다. 종교는 그 나라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는 야편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공산주의에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는 다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집어삼킬 듯이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교회는 안 왔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정신머리 나가는 목사들 때문에 나는 지금 서서히 한국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들 그 따뜻한 목회 자리도 없어. 앞으로 이것들 막지 못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전부 다 예수 믿을 자유까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광화문에는 정신 나간 극우 세력들만 나가는 곳이다. 목사들이 내가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고 그냥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목사들, 당신들 앞으로 이 모든 핏값이 당신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전준환 목사님. 나는 목사님들에게 오늘 아침에 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국회가 이렇게 반기독교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의 도탄에 지금 빠져가고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그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목사냐 그 말이지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것을 찬양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다수의 목사님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목사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들도 다 일어나서 그래도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외치고 싶습니다. 나오십시오. 거리로 나오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나오여 모임 있잖아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호남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사랑 호남인 연합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 8차 하거든요. 침묵 기도회인가? 예? 8차 하는데 9차, 10차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호남 분들은 빨리 이제 그 2시까지 장학일 목사님 교회, 예수마을교회 그거 가면 음식점도 많아요. 이게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점심 하시고 거리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입니다. 네, 강은식 목사님.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진리를 파괴하는 자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럼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가장 소중하지만 진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 30만 목회자가 필사즉생,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30만 목회자는 1천만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교합해서 우리 하나되어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동명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최강욱이가 교회가 세금도 안 내고 이따위 소리를 했거든. 세금 내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가 세금 통과해가지고. 아니 교회가 세금 교회가 세금 안 낸다. 교회는 원래 그 세금 안 내는 곳이죠. 뭐 절에는 냅니까 어디? 아니 교회는 사회복지라든지 선교라든지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가 어떤 개인의 어떤 영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다 세금 내잖아요. 월급은. 세금 내고 있고 교회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복지 계통 예산을 국가가 하는 걸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수행해야 될 것을 교회가 올라 사회복지나 이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서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의 긍정적인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교회를 없애야 될, 사라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혁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요 교회라고 딱 집어요. 그러면은 천주교도 세금 내야 돼요. 절도 세금 내야 돼요.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런데 이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말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 가만 안 둘 겁니다. 지금 저거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세는 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종교인세를 내는데 그러나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복지 예산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안 내주잖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사회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해서 액수를 따지면은요, 우리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잖아요. 교회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최강욱의 논리대로 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50만 원씩 줬잖아요. 교회 미자리 받는 교회 다 줘야지요. 안 줬죠. 최강욱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일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 교회들이 그걸 정부로부터 줘야지. 자, 지금 이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또 사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는 가운데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정부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회라든지 이런 걸 다 부정선거 밝혀내야 되고, 이제 국민들이 늘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나서는데, 이때에 지금 보수 우파들이 뿔뿔이 흩어질 게 아니라 각자 활동을 하더라도 모일 때는 같이 모이자고요. 뭉쳐야 돼요. 예,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지금 그거 니가 크니 내가 크니 할 거 아니에요. 다 낮춰서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총력 연합되어져서 움직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공 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공합작. 합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택동하고 장개석이가 완전 극렬하게 대적하다가 지금 우선 일본이 막아내는 게 심각하니까 일본 막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래가지고 손잡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일본이 쫓겨난 뒤에 결국 이제 다시 싸워가지고 국민의 정당이 장개석 대만을 쫓겨나갔는데, 지금은 우리의 최고의 선은 이재명 정권을 스톱시키려고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사소한 차이겠더라도 전부 한 덩어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 댓글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가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쳐서 이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댓글이나 이런 데서 자꾸 우리 우파 내에서 내부 총질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내 편이다.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연합돼 가지고, 지금은 위기거든. 나라의 모든 법이 뜯어 고쳐지고 위기가 왔는데, 지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다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구호제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